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지금 주가가 무너졌다라고 보기도 참 애매한 그런 구간이거든요. 사실 이제 이 양봉 같은 경우도 일단은 우리가 전형적인 좀 휩소, 트랩에 대한 무빙에 대한 물량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하한가까지 물량이 전부 다 밀렸다가 한 번에 지금 양봉으로 끌어올렸다라는 부분들은요. 아직까지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의 힘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신호로 우리가 그냥 이 캔들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반등, 기술적 반등이 지금 여기서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 지금 121선 기준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거 보니 61선이랑 31선, 그 21선 부근에서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 하게 되면 보통적으로 단기평 부근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준다는 것은 여전히 단기 모멘텀 자체가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충분하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저는 오히려 방산주들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도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 긴 추세 자체 있죠. 이 추세 자체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요, 오히려 이렇게 눌리는 자리들이 좀 강하게 나오면 이런 자리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매수 맥점인 자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눌릴수록 기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종목 중에 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수급적인 부분들은 뭐 최근에 외국인이 3일간에 좀 강하게 매수 넣어주고 있고, 기관과 금투, 리테일 쪽에 좀 수급이 강하게 포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일단 투신까지도 수급이 강하게 좀 포착이 되고 있는 부분들로 봐서는 단기적인 어떤 좀 특수적인 재료가 또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 위쪽에 대한 매물대 한번 테스트 할 것 같아요. 여기 위쪽 매물대를 한번 테스트 해주고 여기서 밀릴지, 아니면 재차 돌파해주고 지지받아주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지, 두 가지 트릭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자체로만 딱 놓고 보면은 사실 그렇게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차트로만 딱 놓고 보면요. 그래서 오늘의 주요 체크 포인트는 제가 딱 세 가지로 좀 나눠서 가지고 왔어요. 사실 지금 체크포인트 딱 세 가지 나눠서 보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는 유럽 재무장 쪽에 대한 부분들의 지금 숫자로 굳어지는 구간에 저는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4월 18일에 팩트시트에서 지금 2024년 세계 군사비가 9.4%까지 이미 찍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돈이 이미 장거리나 정밀 타격 포병으로 내려온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죠? 노르웨이 천무 16분짜리 이쪽으로 지금 레퍼런스가 이미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죠. 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우주항공 쪽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거 확대하는 부분들이 좀 이상하게 계속 혼자서 막 움직이고 다 보니까 제가 그냥 확대만 하지 않고 그냥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또 우주항공까지 모멘텀이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방사청에서 이제는 우주항공까지도 도맡아서 하는데, 그걸 이제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에 전담으로 발사체를 맡아서 하는 부분들까지도 모멘텀으로 어떻게 보면 또 엮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올해도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2025년도 기준으로 매출을 놓고 보면요. 뭐 26조, 영업이익도 3조, 이미 뭐 11% 이상 숫자는 레벨업이 확인이 됐고요. 이익 역시도 이미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단기 변수를 하게 되면 아마 이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GTF 쪽에 대한 부분들의 엔진, RSP 손실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단기 변수는. 아마 이 부분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라고 보는데, 이따가 제가 한번 이것도 이야기는 드릴 겁니다. 아무튼 오늘도 그렇고요. 저는 2026년 올해에도 아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의 헤드라인은 제가 딱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유럽의 재무장 아직 남은 것은 무엇인지라고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방산과 수출 레퍼런스 쪽에 대한 부분들의 실적과 밸류에이션의 점검, 뭐 2026년 기준으로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사실 뭐 리포트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작년 기준이 거의 주이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좀 봐야만이 명확하게 레벨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의 구간을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야 우리가 올해도 투자 전략을 분명하게 좀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 플러스 2025년도까지 같이 좀 점검을 해본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오른 방산주가 왜 지금이라고 제가 이렇게 서론을 좀 가지고 왔어요. 자, 일단 1월 29일에 로이터가 노르웨이가 지금 천무 16문을 포함을 해가지고요. 지금 장거리 포병의 체계를 20억 달러 규모로 확정을 했죠. 20억 달러 규모로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거리 최대를 500km, 인도 같은 경우는요, 이미 2028년도부터 31년도까지로 못을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단기 실적이 아니라 사실상 유럽 고객국이 어떻게 보면은 장거리 타격에서 한국을 선택을 했다라는 그 레퍼런스가 쌓이는 부분들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장거리 타격 쪽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상 한국을 따라올 만한 기술력, 물론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국가들은 많겠죠. 동일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물론 기술력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결국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얼마나 기술력이 좋으면서 가격도 싸고 가성비가 좋냐라는 거죠. 근데 한국 방산 기업들이 유럽 국가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끄는 이유들이 뭐죠? 기술력도 좋은데 이것도 좋기 때문이에요. 가성비도 매우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군사 체계나 기술력이나 전투력이나 이런 부분들 놓고 보면요. 거의 미국이나 거의 비등비등하다고 하더라고요. 미사일 체계나 이런 거 보면은. 근데 가격은 거의 미국보다 반절 수준밖에 되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부분들의 미국산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한국산 무기를 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2배 이상을 더 살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한국을 선택했다라는 그 레퍼런스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이게 이제 그거죠. 노르웨이 천무 계약에 대한 확정 부분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천무 16분을 포함을 해서 장거리 포병 체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만 놓고 봐도요, 거의 3조 가까이죠. 3조 가까이고요. 사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00km까지 갑니다. 500km면요, 굉장히 멀리까지 쏠 수 있는 거리잖아요. 웬만한 전쟁에 대한 부분들의 범위는 다 타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 일정 같은 경우도 이미 2028년도에서 31년도까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중장기 매출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러다 보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해서 아마 인도도 마찬가지고 중앙아시아 쪽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타 유럽 국가들도 앞으로 수주 공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좀 이런 기대감도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러면 이 흐름에 당연히 배경은 뭐겠어요? 돈이죠, 당연히. 자,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요. 팩트시트 쪽에 대한 부분들만 딱 놓고 봐도 2024년도 세계 군사비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10년 동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로만 놓고 봐도요. 무려 10% 넘게 늘어났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죠. 10년 연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2024년 증가폭이 1988년 이후 가장 가파른 연간 상승으로 이미 적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세계적으로 군사비는요, 계속해서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동에 대한 리스크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죠. 또 미중에 대한 무역 전쟁, 뭐 굉장히 각가지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사실상 글로벌 쪽은 이 군사비를 계속해서 증대를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군사비를 증대를 시킨다라는 것은 군력을 계속해서 보강을 시킨다라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무기 체계라든지 혹은 뭐 드론이라든지 어떤 이런 장비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체계화를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럼 결국에 이 재무장에 대한 예산이 커지면요. 전차보다 먼저 포병이나 미사일 같은 이 소모형 전력의 주문이 먼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생산 능력이라든지 납기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유럽 안에서도 흔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라인 메탈 같은 경우도요. 11월 6일 분기 자료에서 2025년도 1월부터 9월까지 딱 놓고 봤을 때요. 매출이요. 75억 유로입니다. 영업이익률이 11% 이상 올라갔고요. 백로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640억 유로를 공개를 했는데 예산이 실제 주문으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빠른 인도가 가능한 한국 입장에서는 방산 쪽의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인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인도 시점이 얼마나 빠르게 고객에게 전달이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미 한국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가 또 많이 쌓여 있는 부분들이 있고 생산 라인 체계들이 굉장히 체계적이다 보니까 인도 시점 역시도 굉장히 빨라요. 자체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다른 유럽 국가들 대비해서 굉장히 우위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점들이 매우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진짜 돈이 되냐? 이거죠. 자, 2월 9일 공시 보도 기준으로 딱 놓고 보면요. 2025년도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연결 매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6조 나옵니다. 영업이익이 3조예요. OPM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요. 11% 이상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익의 중심은 결국에는 지상 방산 쪽이었죠. 지상 쪽. 자, 그러면 이 지상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을 보면은 8조 정도가 됩니다. 영업이익률은요? 근데 2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OPM 기준으로 봤을 때 24%죠. 이미 이익이 현실화가 된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매출 규모로 볼 때는 사실상 26조 대비 좀 작아 보이지만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아, 지방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의 마진율이 굉장히 많이 남는구나. 영업이익이 66%를 차지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익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상 이제 여기서 좋은 이야기만 또 나오진 않아요. 물론 반론도 있기는 합니다. 뭐 반론이라 하게 되면은 25년도 4분기 컨센서스를 못 미쳤다라는 이야기죠. 신한투자증권에서도 2월 10일 리포트에서 지상방산에 대한 부분들의 약 950억 원, 일회성 비용 등을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하면서 단기 숫자 왜곡을 분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일회성 이후에도 이 수출 비중과 납기 경쟁력이 유지가 되냐? 이 부분이라고 저는 보면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일회성 비용에 대한 부분들의 프레임이 씌워지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납기 경쟁력만 가지고 있으면요. 저는 오히려 이게 리스크가 될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이 60% 이상을 지상방산 쪽에서 이미 숫자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미 지상방산 같은 경우는요. 보시는 것과 같이 예약 대기줄이 길면 길수록 매출을 보이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늘면요. 몇 년치 생산 스케줄이 굳어지고요. 마진 좋은 수출 믹스가 붙을 때는 결국 뭐가 돼요? 이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IR이 올해 GTF 엔진 인도 대수 증가를 적으면서도 이 RSP 영업손실 증가 가능성을 동시에 적기도 했어요. 자, 근데 이게 결국 많이 납품을 할수록 손실이 커질 수 있는 구조가 맞기는 하지만 이 리스크는 결국에는 지상방산 이익이 커지는 속도가 결국 항공우주 손실을 얼마나 덮는지로 숫자 게임이 또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항공우주라는 모멘텀도 일단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속 게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잘 나가고 있는 건 맞지만 항공우주 쪽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영업에 대한 부분들의 손실 부분들의 상세를
시켜줄지 시속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또 주가 상승의 걸림돌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리스크가 사라진다 하게 되면은 그만큼 또 탄력도가 더 강해질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지금 주요 일정 부분들을 딱 체크해서 놓고 보면요. 1월 29일에 노르웨이 쪽에 대한 부분들의 천무 계약이 로이터 통신 쪽에서 보도가 이미 이때 당시에 됐었죠. 그리고 2월 9일에 연결 실적 공시가 나옵니다. 2월 23일, 25일에는요. 홍콩 쪽에서 뭐가 있냐면 KLS 쪽의 컨퍼런스 잔고 반영을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25일, 27일에는 바로 싱가포르 쪽에 골드만삭스 기업의 날 행사가 또 바로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또 1분기 실적 시즌이 또 들어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이 시장의 잣대가 실적에서 잔고로 더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GTF RSP 손실 가이던스가 만약에 상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항공우주 측이 반대로 디레이팅을 만들 수도 있고요. 지상방산에 대한 부분들의 이익 비중이 더 커지는 그림으로 재계산이 또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유럽 조달의 정치 변수는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일단 로이터에서는 노르웨이 쪽에 대한 부분들의 천물을 고른 이유로 요건 충족이랑 그리고 가장 빠른 인도를 함께 적어서 또 보도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또 하나의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 사실상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밸류는 컨센서스를 딱 놓고 보면 돼요. 일단은 신한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제시를 했을 때가 137만 2월 10일 기준이고요. BNK 투자증권에서 146만입니다. 2월 11일이죠. 평균 TP 값이 141만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가격대를 딱 놓고 봤을 때 123만 9천 원 정도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TP 값으로 딱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도 여전히 뭐 한 10% 이상의 갭상승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사실상 이제 체크 포인트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서 이제 전부 다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긴 하지만 이 타격에 대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좀 크고요. 두 번째는 지상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의 이익이 이제는 현실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 이제 글로벌 쪽에 대한 부분들의 파이는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그나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 가장 큰 뭐 리스크라면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뭐 항공우주 쪽 같은 경우야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저는 뭐 리스크가 상쇄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단기적인 주가 상승의 드라이버를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추세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딱 놓고 보면요. 방향성은 결국 장고 프리미엄 쪽이 더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1분기 장고 업데이트에서 유럽 추가 고객 숫자 확인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상승 분기점이 분명하게 나올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홀딩하는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영상들, 종목들이 있으시면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